안녕하세요. DJ 레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이불 덮고 자던 남편이 저한테 뭘 먹이고 제 건물을 가로채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와 전화로 시시덕거리는 걸 들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로 짐작도 해주시고 공감도 해주시겠지만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는 절대 모르실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게 당연해요. 그건 정말 누구도 짐작도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일을 제가 겪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피가 거꾸로 솟는다, 오장육부가 꼬인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뛴다,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사실 어떤 기분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막 썼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어떤 건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그런 표현들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이래서 힘든 감정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 좋은 작가가 된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남의 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도 할 수 있게 됐지만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제 다 훌훌 털어버리고 제 인생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도 보내볼 생각을 하고 그러네요. 기막히는 제 얘기, 제가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건지 들어주실 거죠? 저는 30대 중반이고요. 마산 출신이랍니다. 지금은 창원의 한 지역으로 편입됐지만 저는 곧 죽어도 마산 출신이라고 그래요. 마창진, 그러니까 마산, 창원, 진주가 창원으로 통합된 게 2010년이었거든요. 제가 1985년생이니까 제가 20대 중반일 때 창원으로 통합이 된 거죠.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도 전부 어디 가면 다 마산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그러는데 마산 출신이라고 하면 마산? 아, 창원이요? 그러는 분들이 꼭 있으시거든요. 그럼 하나같이 아니요, 마산이요 라고 할 정도로 마산이라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그건 단지 마산이라는 지명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바닷가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애착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제가 통영 남자를 만나 결혼한 후에는 통영에 정착해서 살게 된 거죠. 결혼해서 통영으로 오기 전까지 저는 마산에서 줄곧 살았던 마산 토박이었어요. 바닷가 사람들이 거칠고 투박하다는 선입견 같은 게 좀 있는 편이잖아요. 저도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여성스러운 타입은 아니에요. 오히려 덜렁거리는 선머슴 같은 성향의 사람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또 그다지 활동적인 성향도 아니다 보니 남자애들이랑 공을 차며 노는 것도 아니었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몰려다니면서 밖으로 나다니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제가 친구가 없지는 않거든요. 밖으로 나돌지도 않고 착실한 편이라 공부는 웬만큼 잘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앞으로 뭐 하고 살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여러 전문직 자격증들을 비교하면서 고민도 하고 그랬어요. 그중에서 제 성향에 제일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게 세무사 시험이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만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 3년 정도 월급 받으면서 경험을 쌓고 제 사무실을 개업해 독립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15년 경력의 세무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사무실에 속해 있는 세무사로 월급 받으며 일할 때 통영으로 장기 출장을 갔다가 알게 된 사람으로 어부의 아들이었어요. 저는 어부의 아들이라는 게 처음부터 너무 근사했고 좋았어요. 바닷가에서 나고 자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부라는 직업을 진심으로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닷가에서 나고 자랐지만 친정 부모님은 부부 교사셨으니 바다와는 아무 연관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바다와 관련된 직업을 동경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시부는 그냥 어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본인 배도 갖고 계셨으니 어부이자 선장이셨던 거죠. 남편은 그런 시부와 함께 바다에 나가기도 하고 수산물 유통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닷사람답게 호방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에 키도 크고 호감형인 외모 덕분에 누구에게나 쉽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고 화술도 좋은 사람이라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는 천부적으로 소질이 있는 사람이었죠. 통영에 머무는 동안 저는 그런 남편에게 반해버렸고 첫 장기 출장이 끝난 후 마산 사무실에 복귀한 후로 통영에 관련된 일이라면 일부러 나서서 맡기도 하면서 틈만 나면 통영에 갈 건수를 만들었어요. 남편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속마음을 다 들킨 상태였는데도 남편이 먼저 사귀자든지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사실 제가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서 사귀게 됐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의 이전 여자친구들은 저와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진 여자들이더라고요. 향수 냄새나 화장품 냄새를 진하게 풍길 것 같은 여자들 있잖아요. 화려하고 예쁘고 잘 꾸미는 그런 여자들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선머슴 같은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던 사람이었으니 남편의 눈에 제가 여자로 보였을 리가 없는 거였죠.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된 후로 머리도 길러서 굵은 웨이브 펌도 해보고 여성스러운 옷도 입어보고 힐도 신어보고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하곤 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귀엽다고 하면서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오랜 친구들은 그런 저를 두고 인간 승리라고 놀릴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긴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특히 시부는 여자 외모만 보고 만나더니 나이 들어서 철들었다고 하시면서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하고 예뻐해 주셨어요. 남편을 만나면서 남편이 점점 좋아졌던 이유 중에 어느 정도는 시부의 영향도 있었을 거예요. 시부는 정말 멋진 분이셨거든요. 일찍 돌아가신 시모를 대신해 남편에게 엄마 역할까지 해주셨던 분이셨어요.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데 있어서 아버님 지분이 적어도 5할은 될걸?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님 정말 멋진 분이신 것 같아. 그런 분 아들이라서 자기가 더 좋아. 아이고 그러셔? 그렇게 따지면 내가 너 만나는데도 우리 아버지 지분은 5할은 되고도 남겠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너무 예뻐하셔서 내가 너를 더 좋아하잖아. 치, 한마디를 안 지지 하여간.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하면 통영에서 살기로 했잖아. 신혼집 따로 구하지 말고 아버님이랑 같이 살면 안 돼? 아버님도 좋다고 하시겠지? 오죽하면 시댁에 들어가 시부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말했을까요? 제가 시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시겠죠? 친구들이나 부모님마저도 그런 제 생각을 말리고 싶어 하셨어요. 꼭 그렇게 같이 살아야 좋은 건 아니야. 그냥 가까이 살면서 자주 들리는 게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인데 한 번만 더 다시 생각해보자, 응? 그렇지만 제 생각은 좀 달랐어요. 굳이 꼭 그렇게 한 집에서 모시고 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시부와 함께 산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시부가 뱃일을 나가셨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이 한스러워서 참 많이 울었고 그 후유증도 길게 갔던 것 같아요. 남편도 시부를 잃은 후유증을 알았는데 더 이상 수산물 유통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거였어요. 아버지 생각이 나서 바다에 나가는 일은 다시는 없을 거야. 아버지 배도 처분하려고 해. 그리고 그 돈으로 커피 공부를 해서 카페를 하나 해보고 싶어. 수산물 유통도 결국은 바닷일이니까 아버지 생각이 너무 많이 날 것 같아. 그래,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 커피든 뭐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난 무조건 당신 응원해. 커피 공부해보고 적성에 안 맞는다 싶으면 또 다른 일을 찾아봐도 되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충분히 고민해봐. 그렇게 학원도 다니면서 커피 공부를 시작하더니 자기랑 너무 잘 맞는 일인 것 같다면서 이내 작은 카페를 하나 차리더라고요.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곳에 자리를 잡았지만 관광객만을 타깃으로 하는 장사는 아니었고 로컬 단골들이 많은 가게를 만들고 싶어 했고 그 다음으로 맛있는 커피를 좋은 가격으로 내놓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카페니 오시는 분들도 알아보셨겠죠? 남편의 카페도 자리를 잘 잡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됐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이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3년 전 유산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지만 둘 다 큰 이상이 없다길래 40까지는 자연 임신을 시도해보자고 한 상태였거든요. 3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왜 아이가 안 생겼냐고요? 그게 사실은 친정하고 남편 사이에 트러블이 좀 생기면서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기 시작한 것도 있어요. 남편도 카페 때문에 바쁘고 저도 늘 일 때문에 바빴지만 집안 경조사나 명절 같은 건 꼭 챙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친정 가는 걸 자꾸 귀찮아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친정에 용돈 드리는 것에도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 갖고도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무슨 두 분 생활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분으로 마음으로 조금씩 드리는 건데 그걸 갖고 뭐라고 하는 거면 나 좀 서운해. 서비스직이 천직인 것처럼 남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더 서운하잖아. 요즘엔 친정 가는 것도 영 귀찮아하고 말이야.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든 당신 챙겨주려고 하시는데 이러시는 거 아시면 우리 부모님도 서운해 하시겠다. 내가 챙겨달라고 그랬어? 그 챙겨주신다는 것도 말이야. 꼭 내가 부모님 다 안기시는 게 안쓰럽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야 해?
그런 식으로 챙겨주시는 거 하나도 안 고마워. 솔직히 별로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께 갖고 있는 감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았죠. 어느 해에는 추석을 앞두고 친정 가는 걸 너무 싫어하고 어떻게든 핑계를 대면서 안 가려고 버티는 게 보여서 싸우다가 결국은 저 혼자 친정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께는 당연히 사실대로 말씀드리진 못하고 카페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추석 장사 포기하는 게 아깝기도 하고 단골 손님 예약 받아놓은 것도 있어서 같이 못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서운해하시면서 목소리라도 듣자고 전화를 하셨는데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전화를 받는 거예요. 남편 목소리를 듣자마자 엄마는 너무 화가 나셨는지 바로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저도 들으라며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자네, 너무 바빠서 추석 명절에 처가 올 시간도 없다더니 술 먹고 놀 시간은 있는 건가? 같이 오지도 못하고 지민이 혼자 보내면서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있는 게 괘씸해도 얼마나 바쁘면 그러겠나 싶어서 가게 끝날 시간까지 기다려서 전화했더니 벌써 술에 취해도 한참 취한 거 아닌가? 대체 몇 시부터 마신 거야? 자네 이러려고 지민이 혼자 보냈나? 아, 장모님, 그런 게 아니고 회식했습니다. 회식. 네, 회식이요. 회식. 회식이라니? 자네 혼자 하는 카페에서 무슨 회식을 한다는 거야? 자네 지금 그 정도 분간도 안 될 정도로 술에 취한 건가? 내가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자네가 한다는 카페, 그거 우리도 가봤지만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그 쬐끄만 가게에서 한 달에 순수익 나와봤자 얼마 나오겠나? 적자라도 나면 지민이 버는 걸로 메워놓고 그럴 거 아니야. 뻔한 거지 뭐. 그럴 거면서 처가 알기를 이렇게 우습게 알아도 되는 거야? 엄마가 남편 벌이를 가지고 무시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남편은 그걸로 또 빈정이 제대로 상했더군요. 엄마가 좀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엄마도 너무 속상하고 화나서 그러신 거예요. 남편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돈 번다고 명절에 처가도 안 오고 마누라 혼자 보내더니 전화 한 통 없이 술이나 먹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남편이 빈정 상하기 전에 저희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하셨는지 몰라요. 그 일로 저랑 남편은 대판 싸웠는데 그 후로 부부관계가 전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억지로 화해를 하긴 했지만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차가워진 거죠. 그래도 저는 남편이랑 잘해보려고 이것저것 노력도 많이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세무사 사무실도 여전히 열심히 운영하고 있었죠. 최근 부쩍 출장이 많았는데 그 문제의 그날도 출장에서 돌아온 날이었어요. 일이 잘 풀려서 예정보다 하루 일찍 출장해서 돌아오게 됐는데 남편을 놀라게 해줄 작정으로 미리 연락하지 않고 남편이 좋아하는 국밥을 포장해서 왔었죠. 신발을 벗고 현관 중문을 열었는데 온 집이 들썩일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남편은 그 음악보다 더 큰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악을 그렇게나 크게 틀어놓고 통화까지 하느라 제가 들어오는 건 알지도 못하는 것 같길래 잘 됐다 싶어서 깜짝 등장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의 입에서 마누라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걸 들었어요. 한 번도 저를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었던 남편이라 그 단어만으로도 저는 심장이 철렁할 정도로 놀랐던 것 같아요. 누구랑 통화하는데 제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 싶어서 현관 앞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열어두고 거실에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에 집중해서 엿듣기 시작했죠. 걱정하지 마. 이 물만 먹이면 직방이라니까. 그럼 이제 마누라 건물은 내 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 확실하게 하려고 설사할까지 넣었다고. 야, 태용아. 이번 일 잘 돼서 나 장가 다시 가도 축의금은 내야 하는 거 알지? 내 마누라가 내가 이제까지 만난 여자들 중에 제일 못생겼다고 네가 틈만 나면 하는 말이잖아. 이제 나한테 어울리는 여자 데리고 살 건데 네가 제일 앞장서서 축하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남편의 통화 내용은 혼란스럽게 그지없는 내용들로 가득했어요. 그러더니 남편은 어디론가 또 전화를 걸더군요. 우리 이쁜이 오빠 전화 많이 기다렸어? 미안해 이쁜아. 오빠가 지금 데리러 갈게. 오랜만에 우리 집에서 고기 구워 먹고 오붓하게 파티할까? 오빠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이쁜이가 좋아하는 와인 한 병 골라서 같이 들어오자. 어때? 오빠가 내일은 일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하니까 오늘 우리 집에서 같이 놀고 우리 이쁜이는 오빠가 볼일 보고 들어올 때까지 집에서 쉬고 있다가 오빠가 데려다주면 되잖아. 그치? 작은 방에 몸을 숨긴 채 놀란 가슴을 움켜잡고 떨고 있었는데 남편이란 놈이 딴 년한테 주접사는 소리까지 듣게 된 거죠.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고요. 오장육부가 꼬이다 못해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몸이 말을 안 들을 정도로 떨렸어요. 피가 제대로 안 통하는지 손발이 하얗게 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고 응급실에라도 가야 하나 싶더라고요.
작은 방에 숨어 있었던 걸 남편한테 절대 들키고 싶진 않았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큰 음악 소리가 꺼지더니 이내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나간 것 같았죠.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고 그런 채로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거실로 나와보니 집이 굉장히 깔끔해졌더라고요. 거실 한쪽 벽에 큼지막하게 걸어둔 저희 결혼사진도 어디로 치웠는지 없었고 뭐랄까 혼자 사는 남자 집처럼 정리해놓은 거죠. 제가 좀 선머슴 같은 성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도 집이 뭐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고 그렇진 않았어요. 제 취향이 그랬으니까 무채색 톤으로 모던하고 깔끔하게 해놓고 필요 없는 건 갖다 놓지도 않고 말이에요. 미니멀리즘 그 자체인 집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사진이랑 액자 몇 개만 치워도 바로 독신남 집처럼 됐더라고요. 기막힌 심정으로 주방으로 갔더니 식탁 위에는 한가득 물이 채워진 커다란 생수병이 보이더군요. 그 물이 어떤 물인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죠. 남편이 말한 물, 그건 바닷물이었어요. 작년에 회사 직원들과 워크숍을 갔다가 그곳 프로그램의 하나로 서핑 체험을 하게 됐었는데 제가 바닷가 출신으로 바다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긴 했지만 제대로 즐길 줄 아는 해양 스포츠는 하나도 없는 데다가 사실 수영조차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주제에 겁은 또 없어서 뭣도 모르고 깊은 곳까지 나가 파도를 타보겠다고 하다가 바닷물을 왕창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응급실까지 가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바닷물을 많이 먹으면 탈수 같은 문제로 쓰러지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말로만 들었지 그렇게 쉽게 쓰러지는 건 줄은 몰랐지 뭐예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유난히 취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빨리 병원으로 옮겨서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았지만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신장에도 무리가 많이 갔을 거라면서 앞으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각별히 조심하라고 했었거든요. 남편도 그때 연락을 받고 놀라서 병원에 왔었으니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 제가 바닷물을 많이 먹으면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 물을 어떻게 먹일 작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가 그 물을 마시게 만들어서 남편이 마누라 건물이라고 했던 그 건물을 지 걸로 만들 생각이었던 거죠. 남편의 통화를 엿들었을 때만 해도 머릿속이 혼란하기만 했는데 식탁 위에 놓인 바닷물을 보니 그 모든 것들이 착착 맞아떨어지면서 어떤 상황인 건지 한 번에 이해가 됐어요. 제가 쓰러지면 저를 병원에 보내놓고 남편은 자기 혼자 건물 계약을 하러 가서 자기 이름으로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하면서 함께 세웠던 목표 중 하나가 건평 50평짜리 상가 건물 하나를 우리 이름으로 장만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공용통장에 돈을 모으고 있었고 각자 수입해서 생활비로 사용할 부담금을 반씩 내고 나머지는 그 통장에 모았답니다. 기본적으로 제 수익이 더 많기도 했고 일의 특성상 남편은 수익이 상당 부분이 다시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반해 저는 투자금이 거의 들지 않기도 했으니 모은 금액을 두고 따져보자면 내 지분이 8할, 남편 지분이 2할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사면서 제 명의로 하기로 했던 건데 저를 바닷물까지 먹여 탈이 나게 한 다음에 병원에 쳐넣고 우리가 같이 사려고 했던 그 건물을 남편 혼자 가서 지 명의로 계약하려고 했던 거죠. 게다가 제 남편이 이쁜이라고 부르는 어떤 여자가 있다는 것까지 알아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 친구들 중에 제가 유독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바로 태용이에요. 남편이 통화하는 놈이요. 어딘가 쎄하고 질이 안 좋다고 해야 할까요? 건달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대놓고 남편한테 네가 이런 여자랑 결혼할 줄은 몰랐다는 둥 좀 더 화려한 사람이랑 할 줄 알았다. 네가 만나던 여자들이랑 너무 다르다면서 그런 말들을 무례한 줄도 모르고 막 하던 놈이었어요. 남편이랑 둘이 통화하는 걸 들으니 그 자식도 남편의 계획을 다 알고 응원이라도 하는 것 같았잖아요. 그런 놈이라는 걸 진작 알아봤던 거죠 뭐. 복잡한 마음으로 식탁 위에 놓인 바닷물이 담긴 생수병을 쳐다보는데 제 머릿속 가득한 끔찍한 생각들로 몸은 계속해서 떨렸어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생수병을 집어들어 뚜껑을 열었는데 싱크대에 쏟아버리지는 못하고 잠시 멈칫거리다가 밥솥에 부어버렸어요. 막상 그러고 나니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제가 집에 왔던 걸 알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아직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을 못했으니 우선은 남편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빈 생수병에 소금물을 만들어 부어두고 서둘러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달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운전하다가 눈에 보이는 아무 호텔에나 들어가서 체크인을 했죠. 제가 내일까지 출장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남편은 이쁜이라고 부르며 통화했던 그 여자와 그 밤을 함께 보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밤을 꼬박 지샜어요. 어떤 여자일까? 남편의 한결같은 취향이었다는 그런 외모의 여자일까?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 잠도 오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 오늘 출장에서 조금 일찍 돌아온 것처럼 남편을 마주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란 놈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 생각이었어요. 아침이니 그 여자랑 같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는데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문을 열고 들어서니 온 집안에 똥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갑자기 더러운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뭘 드시면서 듣고 계셨던 분이 계셨다면 더 죄송합니다. 죄송하게도 똥 얘기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뭐 다르게 표현할 방법도 없고 더 더러운 표현만 떠오르니 그냥 똥이라고 얘기할게요. 똥냄새가 진동을 해서 코를 막아잡고 들어서니 여자가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아직도 덜 깬 건지 똥냄새에 가려져서 몰랐는데 가까이 가니 술 냄새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지 몸에 똥칠까지 하고 정신도 못 차리고 누워있는 꼴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그리고 보니 밥솥이 다 열려 있었고 설사에까지 탄 바닷물로 만든 밥에 레토르트 김치찌개가 한가득 말아져 있더라고요. 어젯밤에 둘이 술을 잔뜩 퍼마시고 남편은 어딜 잠깐 나갔나 본데 상간녀가 혼자 일어나서 배가 너무 고프니 레토르트 찌개라도 만들어서 밥을 한숨 말아서 먹은 것 같았어요. 술 마신 다음 날 허기지시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럴 땐 밥을 먹어줘야 술도 깨고 그러잖아요. 하여간 술을 그렇게 마셨으니 그 여자도 감각이 무뎌졌겠죠. 바닷물로 지은 밥을 찌개에 말아서 다 먹다니 말이에요. 그걸 다 먹었으니 남편 놈이 그 안에 넣었다는 설사에까지 같이 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온통 설사를 하면서 힘도 빠졌겠죠. 지 몸에 똥칠하는 것도 모르고 널브러져 있는 꼴을 보면 말이에요. 처음 보는 여자였지만 한눈에 그 여자가 남편과 통화를 하던 남편의 상간녀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게다가 짐작했던 대로 딱 남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설사병에 걸려서 남의 집 바닥이며 지 몸에 온통 똥칠을 하고 꼴이 말이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어이가 없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우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제 집에 저도 모르게 들어와 있으니 무단 가택 침입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일부러 신고를 한 것도 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바로 남편에게도 전화를 해서 모르는 척하며 얘기를 했죠. 여보, 당신 지금 어디야? 내가 지금 집에 왔는데 어떤 여자가 우리 집 거실에 널브러져 있어. 그리고 정말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해? 온 집안에 설사를 다 해놔서 집이 아주 난리도 아니야. 당신 지금 바빠? 아무리 바빠도 일 제쳐두고 지금 집으로 좀 와줘. 연락을 받고 헐레벌떡 달려온 남편은 예상치 못한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리 좋지도 않은 머리를 굴리느라 눈알도 같이 굴러가고 있는 게 빤히 보였어요. 그러더니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결심을 했나 본데 그 여자를 모르는 여자 취급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이봐요 아가씨! 정신 좀 차려봐요. 아가씨는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난장판을 벌인 거예요? 예? 술 취해서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도 술판을 벌였어요? 나 참... 내가 현관 비밀번호 좀 어려운 걸로 진작 바꿔뒀어야 했네. 술 마시고 남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생각보다 쉬운 비밀번호로 해두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집 같은 번호는 위험했던 거야. 어쩌고 저쩌고 지 혼자 한참을 떠드는 거예요. 저는 대꾸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널브러져 있던 그 여자가 탈진한 상태에서도 그 얘기는 들었는지 드디어 입을 떼는 거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오빠,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이 여자는 대체 누구야? 오빠 설마 양다리야?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어? 오빠 같은 소리 하네. 양다리? 잘 들어. 나 이 자식 와이프야. 우리 부부라고. 몇 년 차인지까지 알려줄까? 네? 우리 오빠가 유부남이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오빠가 말해봐. 사실이야? 오빠가 유부남이라고?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이용해 먹은 거야? 말해봐. 말해보라고. 그 여자는 그렇게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기어이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구급차 불러서 그 여자를 병원으로 보내 치료를 받게 했고 그러고 나서 남편에게 따져 묻기 시작했죠. 사실대로 말해. 당신이 아는 여자야? 무슨 사이야? 우리 오빠 어쩌고 아주 난리가 났던데? 설명해봐.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지, 그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는 것뿐이야. 술 취해서 정신도 없는 여자 말을 듣고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야?
아, 그래? 모르는 여자다 이거야? 저 여자가 먹은 설사약 넣은 바닷물 나한테 먹여서 병원에 쳐넣고 내 건물 네 이름으로 계약해서 저 여자랑 잘 먹고 잘 살 작정이었냐? 제가 그렇게 대놓고 다 말해버렸더니 남편이란 새끼는 얼굴이 하얗다못해 퍼렇게 질려서는 있는 대로 말을 더듬으며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어디서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오해라고, 오해야. 그게 다 무슨 소리인지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아, 그러니? 그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내가 어디서 뭘 잘못 들은 거야? 오해라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말을 그렇게 더듬을 정도로 쫄았냐? 이 쫄보 새끼야? 그렇게 찌질한 정신 상태로 나한테 그런 사기칠 생각을 어떻게 했니? 태용이 그 자식이 훈수뒀냐? 나 어제 네가 그 새끼랑 통화하면서 낄낄거리는 거 다 들었어. 그런데도 내가 뭘 잘못 들은 거야? 뭐? 아니, 그래, 그 태용의 자식이. 그러니까 이 자식이 자꾸. 닥쳐. 아직도 무슨 말을 더 하겠다고 입을 떼냐? 태용의 자식이 뭐? 그 자식이 시켰다고 할래? 너 바보니?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태용이 그 새끼도 바보야? 지가 그랬다고 해줄 것 같아? 너 깜빵 가면 그 새끼가 제일 먼저 너 손절 칠 거야. 두고 봐. 내가 너 깜빵 보낼 거거든. 사기 모의죄도 사기만큼 중한 죄야. 저는 남편을 비웃으면서 남편과 그 여자를 사기 모의죄로 고소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는 진짜 남편한테 속아서 만난 거고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남편만 절도로 신고하기로 했죠. 혹시 친족 상도례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정말 어이없는 법이더라고요. 팔촌 내 혈족이나 사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나 사기죄 등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제 남편에게도 그게 적용돼서 사기죄를 물을 수 없는 거냐고요? 정말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저는 남편 놈을 응징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차차 얘기가 나오니까 계속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남편 핸드폰 포렌식 결과 바닷물을 얼마나 마셔야 쓰러지는지 같은 것들을 상세하게 검색한 증거를 찾을 수 있었고요. 공동명의 통장으로 남편과 제가 같이 관리했으니 그 통장에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했을 것이고 일일 이체와 인출 한도를 확인하고 일부를 하루 전에 남편 개인 통장으로 미리 이체한 것도 드러났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그 나쁜 놈을 처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친족 상도라인지 뭔지 그게 비밀번호 같은 걸 알아내서 몰래 이체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빼돌린 건 친족 아니라 뭐가 되더라도 면책이 안 되고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동명의 통장이라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그럴 건 없었지만 어쨌거나 저와 상의 없이 저 모르게 공동명의 통장에 있던 공동재산을 지 개인 명의 통장으로 빼돌린 거니까 처벌이 된다고 말이에요. 넌 그렇게 멍청하고 허술해서 사기도 못 칠 놈이야. 그 건물을 네 명으로 계약하고 나 모르게 그 건물 처분해서 현금화하고 그 돈을 빼돌릴 작정이었냐? 명의를 아무리 네 명으로 하더라도 이혼할 때 그게 단독재산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겠지.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잖아? 네 명의로 계약을 하자마자 바로 팔아서 현금을 챙기고 그 돈 빼돌린 다음에 이혼할 계획이었더라? 이미 팔아치운 건물이고 돈은 모르겠다며 배째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니? 위자료 그까진 몇 천도 안 되는 돈 주면 된다고 생각했냐고. 아니야. 정말 그런 거 아니야.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일일 인출 한도가 생각보다 낮게 잡혀 있어서 시험삼아 내 통장으로 일부 송금해 본 거야. 그게 다야. 진짜야. 믿어줘. 웃기는 소리 작작해. 내가 그 동네 부동산 한 군데 한 군데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했어. 너 아주 부지런히 돌아다녔더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건물 사려는 사람들 우리 말고 또 있는지 물어봤잖아. 가격 얼마까지 다운시키면 바로 사려는 사람이 있냐? 그런 거 알아보고 다닌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사자마자 팔아치워야 하니까 손해를 좀 보더라도 사려는 임자가 있는지 물색하고 다닌 거잖아. 더 할 말 있어? 아니, 그게 당신 출장 가 있는데 혹시라도 그 사이에 누가 사갈까 봐 걱정이 돼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 당신이 그 여자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은데 나 정말 그 여자랑 깊은 관계 그런 것도 아니야. 그래, 몇 번 만난 건 사실이야. 그것만으로도 내가 할 말은 없지. 당신한테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근데 그 여자 때문에 나를 사기꾼으로 몰아가서 처벌하겠다 그러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줘. 내가 잠깐 한눈 팔았던 거 평생 반성하면서 살게. 당신한테 속죄하는 마음으로 정말 잘할게, 여보.
나 정말 그런 거 아니야. 그래. 그 여자 얘기를 네가 먼저 하니까 그 얘기도 할게. 사귀죄는 물론이고 이혼 소송도 들어갈 거야. 각오하고 있지? 평생 속죄 같은 소리 하지도 마. 끔찍하니까. 내가 왜 너랑 평생 사니? 그 여자 문제는 내가 더 철저하게 알아보고 조사할 거야. 뭐 이미 너희들 주고받은 메시지만으로도 이혼 소송에 사용할 불륜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말이야. 그 여자 만나려고? 당신이 그런 여자를 못하러 만나. 그러지 말고 나랑 얘기해. 내가 다 얘기할게. 다 얘기하잖아. 내가 너랑 무슨 얘기를 더 하니? 네가 더 할 말이 있긴 해. 모르긴 몰라도 내 생각에 그 여자도 너보다는 나랑 얘기를 더 해보고 싶을 것 같은데 어떤 여자가 온몸에 똥칠까지 하고 쓰러진 자기를 모르는 여자 취급, 심지어 같이 술 마셔놓고 나 몰라라 하면서 술 취해 정신 나간 여자 취급했던 남자를 믿을 수 있겠니? 제 예상대로 남편의 상간녀는 남편에게 단단히 빡쳐 있었죠. 배신감 느낄 항목이 어디 한두 가지여야 말이죠. 빡칠 대로 빡친 남편의 상간녀가 제게 남편과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들을 왕창 보내주는 바람에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할 수도 있었어요. 그 여자가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하는 핸드폰 기능을 사용 중이었던 덕분이죠. 남편 상간녀는 남편이 지 돈으로 그 건물을 사려는 걸로 알고 있었더라고요. 건물을 산다길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평소에도 자기가 금수저까지는 아니어도 은수저쯤은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곤 했었거든요. 농담처럼 가진 게 돈밖에 없다는 얘기도 했는데 허세를 부린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그 건물은 정말 자기 돈으로 사는 그 사람 건물인 줄 알았어요. 저는 유부남인 것도 몰랐는데 다른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요. 어지간히 있는 척하고 다녔나 보네. 형편없는 새끼. 그런 놈이 뭐가 좋다고 만나고 다녔던 거야? 남편의 상간녀는 남편과 꽤 진지한 사이였더라고요. 술집 여자도 아니고 가볍게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던 거죠. 짐작은 했지만 남편의 말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커피를 배우러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카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고요. 커피 배울 때? 카페를 차리기도 전부터 알았던 거야? 카페 문 연 게 언젠데? 그럼 사귄 것만 해도 몇 년인 거야? 세상에, 그렇게 오랫동안 만났다고? 거지 같은 새끼. 아니 근데 정말 유부남인 걸 몰랐어? 어쩜 그렇게 감쪽같이 속인 거야? 제가 정말 힘들 때 만난 거거든요. 제가 원래 보라카이에서 스킨스쿠버 강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연애에 호되게 실패하고 한국으로 막 돌아온 상태였어요. 힘들게 다가왔던 사람이고 저한테 정말 잘해주긴 했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에 저도 모르게 취해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사람 친구를 같이 만난 적도 있었으니까 유부남일 거라는 건 상상도 안 했죠. 혹시 정태웅이야? 네, 맞아요. 태용 씨랑은 여러 번 같이 만나고 그랬어요. 그 새끼도 똑같은 새끼야. 둘이 한통속이라고. 내 건물 빼돌리려고 했던 것도 그 자식은 다 알고 있었어. 하긴 아가씨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야. 나도 감쪽같이 속고 살았지 뭐야. 나는 그 태용이란 자식이 남편이랑 결이 다른 친구라고 생각했어. 뭐 저런 애랑 친구를 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 새끼랑 제일 잘 맞는 거였어. 아주 죽이 척척 맞더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부부로 살았는데도 내가 남편이란 놈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기가 막히는 거지. 저야말로 스스로 한심하고 부끄러워 죽을 지경이에요. 그날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보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를 그런 식으로 모른 척하면서 이상한 여자 취급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런 놈한테 인생을 걸려고 했던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작정하고 속이면서 달려드는 놈을 어떻게 알아보겠어. 똥 밟았었다 생각하고 이제라도 아가씨 인생 제대로 살아. 똥 얘기 민감한가? 미안해.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모르고 저질렀던 일이지만 너무 죄송했습니다. 유부남인 걸 알았으면 절대로 안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놈 사기죄로 고소하려고요. 그래. 그놈한테 속아서 그런 거고 아가씨도 결국은 피해자잖아. 그놈 저지른 짓에 대한 벌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잘해봐.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울게요. 어차피 주거침입으로 신고가 들어가 있는 거라 몇 번 더 조사를 받을지도 모르고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증언은 다 할게요. 그 인간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뵈니까 정말 좋은 분 같으세요. 언니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예요. 좋은 인연으로 만났다면 제가 정말 좋아하면서 언니 하면서 졸졸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여자도 자기가 당한 게 있으니까 분해서 그러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낸 그 여자가 꽤 괜찮은 여자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무슨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힘든 상태로 고국에 돌아와 하필이면 제 남편 같은 쓰레기를 만나서 몇 년씩이나 잘못된 행동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으니 그 여자도 속이 말이 아닐 것 아니겠어요. 그 여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저도 그런 여자라면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 놈은 저를 찾아와 그 여자 험담을 하는 거예요. 당신 그 여자 만났어? 뭐래? 지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지? 그럴 줄 알았어. 그게 다 그런 애들 수법이라니까. 당신도 알지? 그런 애들 뻔하잖아. 나는 그 여자 꿰매 넘어가서 한 번 실수를 한 것뿐이야. 여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 용서해줘. 응? 이제 그만 용서해줘?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내가 장난하는 걸로 보여? 내가 너 적당히 골탕 먹이고 다시 받아줄 것처럼 보이니? 내가 그렇게 바보로 보여?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는 네가 어처구니 없게 멍청한 거지. 나 너 용서하고 받아줄 생각 같은 거 눈꼽만큼도 없고 어떻게 하면 네가 형량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야. 그리고 너는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여자 탓하고 욕하면서 찌질하게 구니?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실수? 너는 실수로 만난 여자랑 몇 년씩 만나니? 카페 차릴 때부터 사귄 사이라면서. 그런 얘기도 했어? 그런 애랑 무슨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한 거야? 아니 그게 사실 내가 그때 많이 힘들었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뭘 해야 할지 막막하던 때 아니냐고. 그럴 때 젊은 애가 옆에서 살살거리니까 혹했던 건 사실이지 뭐. 당신한테 미안해서 헤어지려고 몇 번이나 그랬어. 그런데 장모님 문제도 있었고 우리가 좀 그랬잖아. 장모님이 나를 그런 식으로 무시하시니까 당신도 나를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 근데 걔는 나밖에 없다면서 나를 높여주기만 하니까 거기 홀라당 넘어가서 헤어지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야. 진짜 가지가지한다. 이제는 돌아가신 아버님까지 끌어들이고 우리 엄마 탓을 하니? 넌 진짜 뼛속까지 찌질하고 비겁하다 정말. 어떻게 네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게 없어? 그렇게 남 탓을 하면 뭐가 나아지는 거야? 네 기분은 나아지니? 그런다고 네 잘못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남 탓하기에만 급급한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차라리 떳떳하게 시인하고 당당하게 벌 받겠다고 하는 게 낫지 않아?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설명하는 거잖아. 당신이 그러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다. 그러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내가 네 입을 막았니? 네 얘기 듣기 싫다고 내 귀를 막았니? 할 말 있으면 하라잖아. 이 상황에서도 남 탓만 하는 건 정말 어이없으니까 남 탓은 그만 좀 해. 네 잘못은 그렇게 하나도 없니? 너 나한테 바닷물 먹여서 쓰러지게 만들려고 검색도 엄청 했더라? 그러고도 내가 안 쓰러질까 봐 걱정됐어? 그래서 설사할까지 탔냐? 나한테 사기치려고 그렇게 치밀하게 조사하고 준비했으면서 너 나한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한 적이 없어. 너는 그런 인간이라고.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여자는 나한테 몇 번이나 미안하다 그러더라. 그 여자도 너한테 속아서 모르고 저지른 일인데 그런데도 몇 번이나 사과를 하더라고.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고 반성하고 있다면 그 여자처럼 그래야 되는 거야. 알아? 왜 자꾸 걔 얘기를 하고 그래? 나도 사과할게. 잘못했어. 진심이야. 미안해.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내가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후회해. 정말이야. 그렇겠지. 후회되겠지.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후회도 될 거야. 그치? 태용이 자식이랑 낄낄거릴 때만 해도 일이 다 잘 돼서 한몫 단단히 잡고 나랑 이혼하고 어리고 예쁜 애 데리고 살 줄 알았을 텐데. 그치? 아, 그래, 맞아. 태용이. 그날 내가 태용이랑 통화하면서 말을 좀 함부로 하긴 했어. 인정해. 근데 여보, 남자들끼리 얘기하면 유치하게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괜히 맘에도 없는 말 하면서 센 척하고 그러는 거 당신도 알지? 태용이 새끼 어떤 놈인지 알잖아. 그 자식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더 오해하고 실망하고 그랬을 거야. 알아. 그래서 말인데 태용이랑 같이 한번 만날래? 태용이 얘기를 들어보면 당신 오해가 조금은 풀릴 것 같기도 해서 그래. 미쳤어? 내가 그 자식을 왜 만나? 남자들끼리 좋아하네. 그날 니들이 나눈 대화는 어떤 걸로도 쉴드를 칠 수가 없는 거였어. 누가 남자들끼리 센 척한다고 지 와이프를 그렇게 말하니? 그리고 태용이 그 자식이 평소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지? 제대로 된 놈이 친구 와이프한테 그런다고? 그 새끼 제대로 된 놈 아니지. 그런 놈이랑 죽이 척척 맞는 게 너야. 왜 그러겠니? 너도 똑같은 놈이거든. 네가 더한 놈일지도 모르지. 그 자식이랑 같이 만나자는 둥 그런 미친 소리 할 거면 더 들을 얘기도 없으니까 그만하고 나가.
법정에서나 봐. 증언대에도 여러 번 설 것 같으니까 말이야. 너 그 여자한테 고소당한 거 알지? 그 소송에서도 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증언해주겠다고 했어. 여보, 당신이 그러면 어떡해. 살려줘. 당신이 나 살려줘야지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 난 고아잖아. 아무도 없다고. 당신밖에 없어. 제발 도와줘.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겠더라고요.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면서 우는 신용까지 하는데 그 와중에도 자기는 고아라면서 자기를 봐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죠?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이 인간은 지가 저지른 일이 뭔지도 모르고 스스로 책임질 줄도 모르고 그럴 생각도 없는 인간인 거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진리예요. 과학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놈이 법정에서도 그런 헛소리를 하도 해대는 바람에 판사님도 빡쳐서 막 뭐라고 하셨던 거 있죠. 괘씸죄 같은 게 적용된 건지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보다도 형을 더 많이 받게 된 거예요. 판사님 보시기에도 저거 정말 인간 아니구나, 인간 안 되겠구나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혼 소송도 물론 제가 원하던 대로 잘 마무리됐고요. 한바탕 태풍이 몰아친 것 같지만 저는 다시 평정심을 되찾았고 정상적으로 일도 해내고 있어요. 통영을 떠나 마산으로 돌아온 것이 달라지긴 했지만 놀랄 정도로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답니다. 제게 일어났던 일들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닐 것이니 그 일이 제게 남긴 교훈만 얻고 상처 같은 것은 남기고 싶지 않아요. 아, 얻은 게 하나 더 있네요. 친구요. 남편의 상간이었던 그 친구와 저는 언니 동생하며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제가 마산으로 이사를 왔으니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자주 연락하고 주말에 가끔 만나고 그래요. 그 친구가 전 남편 놈을 상대로 벌인 소송도 당연히 잘 진행됐고 변호사가 장담했던 최고 처분을 받아냈죠. 그랬는데 전 남편 놈이 항소할 거라고 난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얼마든지 해라, 항소해서 더 센 걸로 받아주고 소송하느라 들어간 비용까지 다 뜯어내 주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이만하면 잘 지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다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살다 보면 저도 한 번쯤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말이에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저는 제 전남편 놈처럼 비겁하게 굴진 않을 거라고 다짐하곤 해요. 뭐가 됐든 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받아야 할 벌이 있다면 받아야죠. 그건 그거고 우선은 남한테 죄 짓는 일 없이 잘 살자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도 힘낼 거예요. 응원해주세요.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간 같지도 않은 제 전남편 놈 욕도 시원하게 많이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